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소인을 다루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소인 같은 사람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카이탕 트엉 지우부아 응어이, 응아이, 하이, 비잠파. 고든 나무는 도끼를 먼저 맞고 바른 사람은 험담을 먼저 듣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정직함만으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정직하고 곱게 살수록 오히려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소인은 신뢰를 이용합니다. 때로는 꾀를 짜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조심은 의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가벼운 피해로는 명예나 재산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삶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옛사람들은 또 말했습니다. 간티된, 간된 티상. 먹 가까이 있으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있으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환경과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환경과 동행을 지혜롭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삶과 가치를 해칠 수 있는 관계에서는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을 안정되게 지키고 처신을 분명하게 하며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소인을 만날수록 더 차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풍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고감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소인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책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함정이 많은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정리하면 사람을 보는 눈과 처신의 기준을 세워주는 책입니다. 영고감은 군자의 핵심 가치도 강조합니다. 고듬, 포용, 인내입니다. 그리고 소인을 알아보는 5가지 핵심 특징을 말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도 제시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속임수를 피하는 길잡이일 뿐 아니라 악한 계략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요점은 소인을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5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자는 패거리를 짓지 않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 모입니다. 군자는 스스로의 에스테클라를 지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혼자 책임지고 맞섭니다. 반면 소인은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해 감정까지 도구로 씁니다. 핵심은 관계를 맺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자의 우정은 신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해와 진심이 바탕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줄을 서고 편을 가르며 뒤섞인 관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모든 계산이 자기 이익으로 향합니다. 곁에 늘 술자리 친구만 있고 즐기고 누리는 사람만 있고 환난에서 함께할 사람이 없다면 소인의 기운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기에서 남는 사람이 그 관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군자는 친구의 가치를 잘 압니다. 진실한 친구 하나가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맹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전합니다. 소인은 형편이 좋을 때는 어울리지만 역경이 오면 등을 돌리고 군자는 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자우녀 번, 상여버, 햇띠엔, 햇, 박, 반때, 아이,
친구 덕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아내 덕에 지위가 오르기도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친구가 누가 되느냐는 뜻입니다. 핵심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 맞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바로잡습니다. 반면 소인은 이용할 때만 다가옵니다. 얻을 것을 얻으면 마음이 식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친구를 고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정리하면 가까운 사람의 수준이 삶의 방향을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군자는 은혜를 행동으로 갚고 소인은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합니다. 군자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보답합니다. 감사는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점은 감사가 진짜라면 반드시 발걸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작은 도움도 크게 여깁니다. 작은 은혜를 받아도 바다를 받은 것처럼 고마워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늘이 준 은혜는 한 방울이라도 샘물처럼 갚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군자는 은인을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기고 평생 감사의 마음을 품으려 합니다. 정리하면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인격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소인은 은혜를 받아도 더 얻을 방법만 찾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은혜에 답하는 방식은 결국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은혜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셋째, 군자는 의리를 중히 여기고 소인은 이익만 중히 여깁니다. 군자는 책임감으로 움직입니다. 누구에게나 예를 갖춥니다.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군자의 기준은 옳음이라는 점입니다. 군자는 바름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편안해지는 길을 꿈꿉니다. 반대로 소인은 개인의 이익만 바라봅니다.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실을 비틀기도 합니다. 아랫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눈감아 주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소인은 원칙보다 유리함을 먼저 봅니다. 소인은 윗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일을 출세의 길로 여깁니다. 그로 인해 사회에 남는 긴 결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부정을 덮는데 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군자는 스스로를 먼저 바로잡는다는 점입니다. 군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투명하게 처신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먼저 둡니다. 소인은 반대로 자기 이익을 향해 달립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권력을 다루는 방식,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냅니다. 요점은 권력 앞에서 본성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군자는 이상을 지키고 소인은 도리를 팔아버립니다. 군자는 원칙을 굳게 붙듭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개와 인의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깁니다. 정리하면 군자는 손해가 와도 마음의 기준을 지킵니다. 반대로 소인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팔아버립니다. 명예와 인격을 가볍게 여깁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큰 의를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이 장부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군자에게는 몸의 고생,
물질의 부족이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이상이 삶의 진짜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군자는 가치로 살고 소인은 이익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소인은 물질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를 낮추고 원칙을 헐값에 팔기도 합니다. 물질을 지나치게 중히 여기고 자기 이익을 모든 가치 위에 두는 사람은 소인의 모습과 가깝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군자는 가난해도 뜻을 바꾸지 않고 소인은 부자가 되어도 의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그 사람을 가릅니다. 다섯째, 군자는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 소인은 양심을 팔아 말합니다. 군자는 말에 진심이 있습니다. 행동도 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리와 옳음을 따릅니다. 군자에게 말은 단지 전달이 아닙니다. 마음과 책임과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핵심은 말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말로 속입니다. 말로 흔듭니다. 말로 이익을 챙깁니다. 목적을 위해 양심을 내놓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소인은 눈앞에 이익을 붙든다고 말입니다. 도리는 군자와 소인을 가르는 선입니다. 정리하면 도리를 가볍게 여기면 말도 가벼워집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먼저 행하고 나중에 말하며 소인은 먼저 말하고 나중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군자의 말은 행동과 한 몸입니다. 소인의 말은 달콤한 거칠애가 되기 쉽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등불이 되려 합니다. 소인은 이기심과 배신과 꾀를 남깁니다. 그래서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점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인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애만 지나치게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인의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포용을 지나치게 쓰면 소인이 틈을 탑니다. 큰 잘못을 가볍게 넘기면 소인은 더 큰 악을 저지를 기회를 얻습니다. 인애는 귀하지만 때와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악한 사람과 맞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은 자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덕으로 원수를 갚으면 덕은 무엇으로 갚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양보하기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써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용서는 자신을 해치고 악을 돕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군자에게는 의협과 바름을 지키되 소인에게는 엄정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선함은 약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감정은 다 드러내지 말고 행동은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인을 앞에 두고 속마음을 모두 내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삶의 일은 다 펼쳐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형편을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해서 피할 수 없다면 몸을 낮추고 숨을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서둘러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도 쉽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정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소인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심한 말이 도구가 됩니다. 모함이 되기도 합니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증국본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지키고 뜻 있는 사람은 몸가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소인을 잘 다루는 사람은 조용해야 할 때 조용합니다. 숨을 때 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단호하게 움직입니다. 핵심은 침묵과 거리도
한 가지 힘이라는 점입니다. 소인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지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악을 누르고 잘못을 가라앉히는 뜻도 있습니다. 때를 잘 고르면 이길 뿐 아니라 품위와 공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소인에게 양보하면 손해는 내 몫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지키고 행동은 맑게 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요점은 서두르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셋째는 겉으로는 두려운 듯 보이되 속으로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인을 상대할 때는 때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인은 여러분이 맞설 뜻이 없다고 착각하고 방심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겉과 속을 다르게 써서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든 사람이라도 마음속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정이 말과 행동을 끌고 가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드러내면 소인은 그 틈을 잡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려 여러분이 위협이 아니라고 보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상황을 다루는 무기입니다. 인내가 잠깐이라고 해서 패배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이기기 위한 지혜로운 한 걸음입니다. 때가 오면 반격은 더 쉬워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정신을 잃지 않았고 유리한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엣, 응어, 이 비엣다. 짬, 짠, 탕.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판단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소인과 교류하더라도 논쟁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소인에게 도리를 설파하고 옳고 그름으로 설득하려는 일은 대개 소용이 없습니다. 소인은 원칙보다 자기 본능과 좁은 계산으로 움직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도덕과 사회 규범도 그들에게는 흐릿한 말이 되기 쉽습니다. 핵심은 같은 언어로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뜻의 표현이 있습니다. 노이쭈점, 다오리, 보이띠, 에오년, 칵나오쪼이, 단가이, 따이쩌우. 소인에게 도리를 말하는 것은 소귀의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논쟁은 여러분만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소인은 미움을 품고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길 논쟁이 아니라 피할 소모가 됩니다. 또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여름벌레는 얼음의 추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인은 진심과 공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인과 어울려야 한다면 차분하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한다면 부드럽게 하되 비난하거나 정면 충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멀리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짜인보이 창서우만 나오. 코끼리를 피한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고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안전한 거리가 가장 좋은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악한 사람을 눌러 소인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인이 소인인 이유는 부드러우면 누르고 단단하면 물러서는 습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단호한 사람 앞에서는 겁을 내고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와 단단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는 것입니다. 소인은 잔혹한 악인과는 또 다릅니다. 대체로 더 큰 힘 앞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물러섭니다. 맹자는 이런 뜻의 말을 전합니다. 사람은 흉악한 일을 두려워하고 흉악한 이는 더 거센 힘을 두려워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군자는 지혜와 도리로 눌러 함부로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요점은 대가가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눌러야 한다고 해서 성급하거나 분노로 움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단함에는 공정과 절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면서도 도덕과 명예를 해치지 않습니다. 옛말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인은 긴 풀과 같아서 센 바람이 불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중심을 세우면 소인은 쉽게 덤비지 못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면 소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요점은 소인을 상대할수록 더 맑고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삶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 속에 나쁜 뜻을 숨긴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 시대부터 전해지는 말로 지인지면 불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사람을 볼 때 늘 한 겹 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쁜 계략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특히 3가지 부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셋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뒤로는 사람을 흔듭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칼이 가장 깊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서 조용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뜻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무해한 척합니다. 옛말에 명창은 피하기 쉽고 암전은 막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드러난 칼은 피할 수 있어도 어둠 속 화살은 막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꾸미는 사람은 어둠 속 화살과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을 겨눌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임에서 일부러 존재감을 낮춥니다. 남이 자기 행동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 자기 목적을 채웁니다. 결국 조용한 사람이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종종 차도살인을 씁니다.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 일을 벌이게 합니다. 자신은 뒤에 숨어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결과만 보면 누군가 크게 다칩니다. 요점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티에우쭈 이야기가 그 예로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을 부추겨 시위를 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이 처벌을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태도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속마음을 습관적으로 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봐야 밤이 긴 줄 알고 오래 지내봐야 사람 마음의 깊이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을 잘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을 자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음을 숨기는 습관은 신뢰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과 생각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심이 높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점이나 계획을 들키기 싫어서입니다. 문제는 그 닫힌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믿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밝게 굴어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 이야기는 캐묻는데 자기 이야기는 늘 피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요점은 알려고만 하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남의 감정을 잘 흔드는 사람입니다. 불을 잘 지피는 사람처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태웁니다. 상대의 약점과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키우고 불안을 부추기고 누군가를 앞세워 행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발 떨어져 서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움직이게 만들고 자신은 책임을 피한다는 점입니다. 앞서의 이야기에서도 누군가를 부추긴 사람은 정작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결과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면 손해는 결국 내 몫이 됩니다. 누군가 일부러 여러분을 흥분시키려 한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요점은 감정이 올라올수록 더 차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불은 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야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누가 이용하는 사람인지도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려움은 불행만이 아니라 사람을 가려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에서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먼저 말보다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쉽게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관계를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 너무 빨리 약점을 내주게 됩니다. 함께 겪는 시간과 경험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요점은 시간과 관찰이 가장 안전한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자극할 때는 더욱 이성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이 어렵다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보는 눈은 더 맑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거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해가 되는 영향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삶에는 시험과 함정이 많습니다. 먹 가까이 있으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있으면 밝아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물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고르고 사람을 믿는 기준을 세우면 삶은 훨씬 덜 복잡해집니다. 이 세 가지 부류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과 인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사람됨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점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구나 오르내림을 겪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젊든 늙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순간에도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지켜야 합니다. 요점은 형편이 아니라 인격이 삶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꺼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대개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갚을 때가 되면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갚으셔야 합니다. 인품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신뢰는 스스로 선택해 쌓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돈보다 신뢰가 더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무리 지쳐도 흐린 물에 고기 잡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결국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름길만 찾거나 남몰래 이익을 챙길 생각을 하면 잠깐의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끝에는 손해가 돌아옵니다. 일은 힘들고 고되더라도 결국 이익을 얻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능력도 시간과 함께 조금씩 커집니다. 속여서 얻는 이익은 멀리 보면 스스로를 해칩니다. 요점은 잔꾀는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괴로워도 친구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라는 말은 인생의 달빛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친구 없이 살면 달빛 없는 밤처럼 마음이 더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누구나 혼자 힘만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성취에는 친구의 격려와 도움도 섞여 있습니다. 힘든 때 친구가 크게 돕지 못해도 위로와 응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핵심은 친구를 잃으면 길도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은혜를 저버리고 친구를 속이며 계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앞날 길을 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손해를 보는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힘든 때일수록 친구에게서 이익을 뽑아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친구는 이용이 아니라 의리로 지키는 관계입니다. 넷째,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가족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봅니다. 그런데 삶과 일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 꼬이면 가족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가 꼬이면 집안의 방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탓하기도 합니다.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가족에게 분노를 돌리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불행이 가족 탓인 것처럼 말입니다. 핵심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원래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다. 얻고자 하면 스스로 힘을 내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루면 길이 막힙니다. 특히 가족에게 떠넘기면 마음의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존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탓하기 시작하면 삶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무리 어려워도 기계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계가 없으면 서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계는 사람의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를 잃으면 모습도 무너집니다. 더러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칩니다. 그러면 남도 존중하게 되고 아무도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핵심은 기계가 사람을 사람답게 세운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아무리 부유해도 교만하고 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티엔 꾸엉 앗거 뭐 응어이 꾸엉 앗거 호안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지나치게 날뛰면 비가 오고 사람이 지나치게 날뛰면 재앙이 온다는 뜻입니다. 인생길은 길고 텄니다. 잠깐 거들먹거릴 수는 있어도 평생을 거들먹거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요점은 겸손이 오래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대개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크게 실패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허세가 강할 때도 있습니다. 또 삶이 늘 좋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얕보았던 사람이 훗날 크게 잃어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유해질수록 겸손을 지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진심,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 이것이 결국 바른 품성을 만들게 됩니다. 핵심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마음이 삶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어서 성격이 나쁘고 해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인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남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자신은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습관과 성정을 함께 지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오히려 단단한 가면 속에 숨기도 합니다. 사람을 알고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인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남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자신은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곧 자기 보호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나쁘고 해로운 사람에게는 비교적 뚜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자주 바뀝니다. 사람을 대할 때 앞과 뒤가 다릅니다. 태도가 쉽게 뒤집힙니다. 도덕이 부족하고 견문이 좁아 결단을 못 내립니다. 재능이 약해 큰일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눈앞에 작은 이익만 붙듭니다. 한마디로 자금에 매달리고 큰 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일은 훤히 아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자주 합니다. 가끔 충고하는 말을 하더라도 실속 없는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겉모습은 점잖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사사로운 명성과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요점은 겉의 단정함이 속의 발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의 허름한 절에 어린 스님과 노스님이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스님이 지치고 실망해 노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작은 절에는 스님이 둘뿐이고 산 아래로 공양을 받으러 내려가면 사람들은 못된 말을 하며 자꾸 버려진 스님 같은 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향공양도 점점 줄어들어 사정이 어렵고 오늘은 날이 몹시 차가운데도 문을 열어주는 이가 없어서 공양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는 스승이 말하던 큰 절, 멀리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은 꿈은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마음이 꺾인 상태였습니다. 노스님은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가사를 걸치고도 말없이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어린 스님은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뒤 노스님이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거세고 눈이 쏟아지는데 지금 춥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온몸을 떨며 춥다고 했습니다. 다리까지 얼어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스님은 그러면 일찍 자자고 했습니다. 두 스님은 등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하냐고 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물론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햇볕 아래에 누운 것처럼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다는 점입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까 이불은 차가웠는데 사람이 들어가니 따뜻해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불이 사람을 따뜻하게 했느냐?
사람이 이불을 따뜻하게 했느냐고 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불이 어떻게 사람을 따뜻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불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불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이불을 덮느냐고 했습니다. 어린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불이 스스로 따뜻함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두툼한 이불은 우리의 열기를 지켜주어 편히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을 외우고 종을 치는 일은 이불 속에 누워 따뜻함을 만드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중생은 두툼한 이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선을 향해 따뜻함을 보태면 차갑던 이불도 결국 데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툼한 이불도 언젠가는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 절의 꿈과 멀리 퍼지는 종소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마음으로 세상을 덮이면 세상도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린 스님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더 일찍 일어나 산 아래로 내려가 공양을 청했습니다. 여전히 못된 말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린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하고 예의 있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보리사라는 절은 큰 절이 되었습니다. 스님도 많아졌고 순례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스님은 그 절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태도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이불 아래에 누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이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불을 덮이면 이불도 우리를 덮여줍니다. 세상살이에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위험한 원수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나쁜 마음이야말로 숨은 큰 적이며 스스로 넘기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밖의 적보다 안의 병이 더 두렵습니다. 겉의 어려움은 의지와 정신으로 견디고 넘어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들면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쇠로 만든 자를 쇠로는 깎지 못한다는 말처럼 마음의 병은 마음이 바로잡지 않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아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독사가 독을 지녔지만 그 독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이 공적인 일을 맡으면 백성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면 결국 과보를 받는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악은 돌아와 자신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양심과 지혜가 닳고 썩어갑니다. 오래지 않아 사람답지 못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인생이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일자리 같은 곳에서도 말을 끊고 끼어들며 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고 어설픈 행동으로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면 행동이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다투고 망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관심을 먹고 잘하는 행동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오히려 말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의 이기심을 위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관심을 독점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무대의 중심을 내주지 않는 것이 방어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늘 여러분답게 살되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불편해지는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반응을 이용해 깎아내리려는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목적을 쉽게 이루게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더 잘 살고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가장 강한 반격입니다. 다만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믿을 만한 사람들이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하면 설명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언제나 금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분명히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앞에서는 차분하고 진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장난 같은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은 소인이나 악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모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무지가 고집과 결합되면 남도 해치고 자신도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무지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작은 판단 실수가 큰 재앙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소인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요점은 모르는 것보다 모르는 줄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월 수입이 약 2천만 동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쇼핑을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천만 동 가까이 쓰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이혼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남 눈치 보며 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자유를 말했지만 현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여성은 남편이 큰 회사의 관리자라 수입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할 일이 없어 지루했고 남편 카드로 쇼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본 남편이 카드 결제 한도를 조절하자고 하자 아내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카드를 돌려주며 자신도 신용카드를 만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카드로 쇼핑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핵심은 현실의 한도를 통제로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친구들이 남편 월급이 얼마냐고 묻자 그녀는 2천만 동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오히려 남편이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꽤 포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더구나 높은 직급의 관리자는 돈을 벌어도 업무 압박이 매우 큽니다. 남편은 아내가 걱정할까봐 힘든 일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복을 누리면서도 알지 못했고 남편의 수입이 낮다고 느꼈습니다. 요점은 감사와 이해가 없으면 풍요도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 무지의 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고 무엇이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 이런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성이 성격은 매우 솔직했지만 회사에서 해고된 뒤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안의 생활비와 아이 학비까지 모두 아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감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어도 며칠만 나가고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따기도 했지만 점점 크게 잃었습니다. 결국 아이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도박판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정을 살린다는 명분이 가정을 태웠습니다. 그 뒤로 이웃들은 밤늦게까지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사람들과 이웃까지 불러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도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돈이 되었으니 더 투자해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고 지금 몸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도 친정에서 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가져가면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했습니다. 핵심은 현실이 무너졌는데도 머리로만 합리화했다는 점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웃들은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는 빚을 지기 시작했고 매우 큰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점은 조언을 거부하는 고집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인생에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무지의 무서움은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다 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구라면 피해는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정리하면 겸손은 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지혜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골에 땅을 가진 집주인이 있었고 딸이 셋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늘 함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라서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자 큰딸과 둘째 딸은 가까이 살며 계속 정이 두터웠고 막내딸은 먼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막내의 시댁은 장사를 해서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지만 몇 해 뒤 장사가 풀리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친정에 와서 부모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화가 났고 언니들도 막내를 불효하다고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자신이 받을 몫인데 지금 집이 어려우니 조금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했습니다. 요점은 어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말에 밀려 재산을 셋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또 크게 울며 넷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둘은 빚이 없고 남편들도 형편이 좋으며 가정이 평안하니 한 몫이기면 되지만 자신은 빚이 있으니 두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고단하고 지쳐 사는데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돕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언니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재산이 아니라 자매의 정이 무너지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핵심은 돈은 나눌 수 있어도 마음은 갈라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막내는 유산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큰딸과 둘째 딸은 점점 막내를 멀리했습니다. 막내도 재산 때문에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될지, 괴로운 인연이 될지는 결국 그 사람의 식견과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부족하면 소중한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잠시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대신 제품을 사주어 수입이 생기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는 친구가 돈이 많다고 오해한 듯 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새 제품을 한아름 들고 와서 몸에 아주 좋다며 사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아마 또 돈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매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수입도 높지 않고 집에 쌓인 제품도 산더미라서 당분간은 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제는 오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더 많은 제품을 들고 와서 이번에는 수입 제품이라며 또 사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고맙다며 할인도 해주고 외상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선의를 한 번이면 도움인데 반복되면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안타까움 속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우정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을 바보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선의를 붙잡고 계속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매자는 얼굴이 붉어져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돌아갔고 그 뒤로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의 장사는 크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식견이 없으면 관계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친구가 될지 원수가 될지는 인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해와 분별도 함께 작용합니다. 대인관계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관계의 답을 밖에서만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분노를 한쪽에 두고 먼저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면 상대도 달라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열정과 꿈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며 책을 읽고 삶을 겪으니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줄여 나라를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에게는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가족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가족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요점은 남을 바꾸려는 마음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바뀌면 가족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도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변화의 출발점이 늘 나라는 점입니다. 성공에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은 많은 문제의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덜 이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이 곧 남을 고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달라지면 주변도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가족 치료사 헬링거가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강하게 통제하려는 욕구가 크지 않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바꾸고 고치려 들수록 조화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히 맞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도, 자녀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점은 통제는 관계를 깨뜨리고 존중은 관계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토벤은 작곡할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사의 뜻을 이해한 뒤에야 곡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명한 시인 신들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가사를 달라고 하자 신들러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먼저 곡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가사를 쓰겠습니까? 요점은 서로의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끝까지 가사가 먼저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들러는 며칠을 애썼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답답해하며 작곡에는 영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들러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베토벤이 직접 가사를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 곡을 빠르게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베토벤이 곡을 신들러에게 보내자 신들러는 짧은 시간에 가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바로 오드 투 조이,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희의 송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막혔던 길이 내가 바꾸는 선택으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말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융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스승이라면 남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품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람마다 빛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부셔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햇빛을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핵심은 같은 빛도 각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씨앗이 싹트기 전에는 특별한 징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각자 자기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점은 변화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남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고 힘을 쓰기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먼저 가다듬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잘 살고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바깥을 붙잡기 전에 안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제 얻고 이름은 인연을 따를 때 비로소 편안하다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만물은 저마다의 법칙을 따라 순환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은 본래 그렇게 흘러가며 사람의 뜻대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꽃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늘 피어 있지 않습니다. 달도 사람이 불만이라고 늘 사라져 주지 않습니다. 요점은 세상은 내 뜻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옛말이 나옵니다. 투이 주천,
니희, 투이 응오, 니안, 인연을 따라 기뻐하고 마주친 자리에서 편안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제 법도가 있으니 바깥 경치만 쫓지 말고 내 마음을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인연대로 대할 수 있으면 바깥의 풍경도 한결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이 바깥을 바꿔 보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연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을 놓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신경 쓰면 괴롭습니다. 너무 의심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가볍게 보면 즐거워지고 담담히 보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억지로 붙잡지 말고 인연대로 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따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연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담담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소극이 아니라 겪고 넘어선 뒤에 생기는 통달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최선을 다한 뒤의 평정입니다. 공자의 말도 함께 전해집니다. 부지, 명, 무의위, 군자야.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왜 천명? 군자는 하늘의 뜻을 두려워한다고도 했습니다. 무엇이 얻어질 수 있고 무엇은 억지로 되지 않는지 아는 것이 명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한계를 아는 사람이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나라의 대신 증국본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일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힘껏 하는 것을 떤뛴이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을 비엔맹이라고 합니다. 곧 힘껏 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아는 태도입니다. 요점은 힘과 내려놓음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떤뛰는 자기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선을 보면 미루지 않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비엔맹에는 내려놓음의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에는 마음을 더 넓게 쓰라는 것입니다. 얻고 이름에 집착하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사가 두 제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다가 숲속의 마른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른 것이 좋으냐? 푸른 것이 좋으냐? 첫 제자는 곧장 푸른 것이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사는 고개를 저으며 번성도 끝내는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푸름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그렇다면 마른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사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름도 끝내는 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어린 수행자가 지나가자 선사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르면 마르게 두고 푸르면 푸르게 두면 됩니다. 선사는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요점은 억지로 한쪽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저 제 모습대로 지나가게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도 인생도 괴로움도 기쁨도 어둠도 이름도 인연대로 대할 때 비로소 한결 느긋해진다고 합니다. 핵심은 그대로 두는 마음, 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덟째, 과거를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은 오래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기억은 오래 붙잡을수록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기억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억이 너무 또렷한 사람은 괴로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예전 사람과 예전 일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힘들게 해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더 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볍고 즐겁게 사는 편이 낫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있는 힘이 곧 마음의 회복력입니다. 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보답을 바란다면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나서 상대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나를 반드시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붙듭니다. 사람 앞에서도 일부러 거만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도 계속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핵심은 도움을 베풀고도 집착하면 선행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돕는 사람의 마음도 더 불편해집니다. 상대가 고마움을 충분히 갚지 않는다고 여기며 배은망덕하다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스스로 실망하고 화가 나며 나아가 미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본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기억하고 따지면 그것이 자신의 어깨를 누르는 짐이 됩니다. 요점은 선행을 붙잡지 말아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준 도움은 더 오래 기억하고 내가 준 도움은 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누구나 남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도움을 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베푼 일은 흘려보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기억을 바꾸면 마음의 무게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원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이를 갈 만큼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을 묶어놓아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마음에 두는 순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선은 늘 원망의 대상에게로 향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핵심은 원망이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가둔다는 점입니다. 원망은 아픈 흉터와도 같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다시 아픕니다. 더 꽉 붙잡을수록 더 낫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조금 더 쉽게 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의 분노와 미움을 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해방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놓는 순간부터 삶이 다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움을 내려놓는 날이 오면 오래 보지 못했던 따뜻한 햇살이 다시 비추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계속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앞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를 놓을 때 현재가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또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찬란함에 취해 있는 것은 미래로 가는 큰 돌덩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고 잘 나가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로 지금의 삶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남이 예전에는 자기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뒤틀립니다. 요점은 과거로 현재를 재는 순간 마음이 병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잡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습니다. 대신 왜 저 사람은
원래 가난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잘 되느냐라며 불공평하다고만 합니다. 남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자신은 과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삶은 더 정체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의 발이 묶인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있는데 때가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삶이 일부러 자신을 막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불평이 쌓이고 무엇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을 가볍게 보면 지금의 걸음을 더 잘 내딛게 됩니다. 요점은 앞으로 가는 사람은 과거를 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주변을 보면 기억이 너무 좋은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속에 사람과 일이 너무 많이 쌓여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태가매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삶은 길지 않은데 괴로움과 낭비의 시간을 다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삶의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억이 흐릿해져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과 일을 마음의 밧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남을 놓아주고, 과거를 놓아주고, 때로는 자기 자신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남는 대목을 한 줄로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지, 어떤 관계를 조금 더 멀리하고 싶으신지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기록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배움은 들을 때가 아니라 삶에서 써볼 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과 배움을 놓치지 않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점은 함께 나누면 선한 영향이 더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인을 만났을 때는 더 신중해지고 더 공정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고집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분노와 원망은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길도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품격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에서도 신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의 자리에서도 정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친구 앞에서는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족 앞에서는 책임과 존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유해져도 겸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사람답게 사는 기준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한 남을 바꾸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변화는 늘 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얻고 잃음 앞에서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힘껏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조금 더 잘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입니다. 요점은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바른 마음과 따뜻한 눈빛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